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빛나는 사연이 창가입니다. 오늘은 35년간 교단에 서셨던 한 교장 선생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 후 시작된 며느리의 학대, 그리고 손자 앞에서의 끊임없는 모욕. 하지만 교육자의 자존심으로 이를 지켜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65세 최명자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재직하다 3년 전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재능기부 봉사를 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약을 또 먹으려 하거나 현관 비밀번호가 가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가르쳤던 구구단도 가끔 헷갈렸고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매일 가던 동네 마트에서 길을 잃어 2시간을 헤맨 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교직에서도 이런 불안감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구의 큰 대학병원에서 MRI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내내 제 손은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초기 치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 글자 한 글자 써왔던 칠판 앞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글씨조차 제대로 쓸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바로 제 기억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아직은 글씨를 쓸 수 있을 때 제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자꾸만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지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나니 아들은 바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퇴임 후 처음으로 아들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가 정년 퇴임할 때도 바빠서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 상태를 확인하고는 서울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며느리와 어린 손자가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가면 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설득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제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의 추억이 담긴 상장들,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들, 교과서와 교재들, 하나하나가 다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혹시나 이 물건들을 보면서 제 기억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박스에 담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단순히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떠나본 적 없는 대구를 떠나 서울로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반갑게 맞아줄지, 8살 손자 시우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아들의 차를 타고 마포구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가슴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들 집에 더부살이를 하러 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와 제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손자와 함께 지내며 제가 가진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날의 며느리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본 날의 환한 미소는 어디로 갔는지 마치 원수를 대하듯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짐을 방으로 옮기는 동안 거실에서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도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줄 알고 주방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듯 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 환자와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자기 경력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제게는 인사도 없었고 밥은커녕 물 한 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손자 시우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가올 때마다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는 자리를 피했고 있더라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에는 싸늘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인 며느리는 일부러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라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고,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존경받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며느리는 마지못해 제 존재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표면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만 억지로 대화를 하고 그마저도 단답형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시우를 위해서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손자 시우의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아프긴 했지만 손자만큼은 바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우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같은 반찬을 2번 넣기도 하고 간도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시우는 항상 웃으며 할머니 도시락 맛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 서러움이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집안일도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도 닦았습니다. 가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도 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할 때마다
며느리의 한숨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특히 시우의 학습 지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의 경험을 살려 시우의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 생활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가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게 되고 구구단을 가르치다가 헷갈릴 때면 시우도 답답해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간식을 시우에게 주려고 할 때면 며느리는 엄마가 사온 과자 먹어라며 제 정성을 무시했습니다. 시우의 방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장난감을 잘못 정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부터 제가 시우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제 손자의 방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학원에 보내기 바빴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일기를 쓰며 오늘 하루 동안 시우와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가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노력이 시우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태도는 계속되었고 제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며 겪었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이 상황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렌지 불을 켜고 국을 데우려는데 문득 제가 이미 한 번 데웠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워 가스렌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와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불 켜놓고 멍하니 서 계시다가 집이라도 태우실 거예요?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제 모습에 며느리의 짜증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라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렸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한마디 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우의 준비물을 챙기다가도 실수가 잦았습니다. 한 번은 시우가 미술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체육복을 챙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는 시우 준비물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손자 시우 앞에서 무시당할 때였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이거 잘못 기억하시는 거야. 할머니 말씀 듣지 말고 엄마 말 들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 당당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같은 반찬을 2번 담는 것을 보고는 밥맛 없게 왜 그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35년간 학교에서 급식 시간마다 아이들과 함께하던 즐거운 기억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같은 장면에 대해 여러 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리모컨을 빼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어차피 보셔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라는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도 같은 옷을 여러 번 만지작거리고 청소를 하다가도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평생을 바른 길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감시당하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대구에서 혼자 살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처럼 시우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반찬을 2번 넣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시우 앞에서 저를 향해 시우야, 할머니가 이제 정신이 없으셔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시는 거야. 불쌍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서 존경받던 제가 8살 손자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도와주려 할 때도 며느리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는 구구단도 가끔 틀리시잖아.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며 시우의 마음속에 할머니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졌던 제가 이제는 제 손자의 숙제조차 도와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면서 시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려 할 때면 며느리는 시우야, 할머니가 아까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재미없지? 라며 시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반짝이던 눈망울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시우가 점점 며느리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아까 그거 벌써 말했잖아요. 라며 저를 따라하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제 손자는 어른을 조롱하는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우의 친구 어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를 비하했습니다. 우리 시우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치매 시어머니라. 라는 말이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35년간 존경받던 교장 선생님이 이제는 한 아이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우의 생일 파티 때는 더 참담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선물을 2번 건넨 것을 두고 할머니, 치매 시작되니까 이제 정신이 없으시네요. 시우의 친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시우의 생일을 망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일들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가끔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쓰기도 했지만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써온 교무일지처럼 이제는 제 일상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부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겪는 고통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교장 시절 회의록을 작성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 시우 앞에서 저를 무시했던 태도, 친구 엄마들에게 전화로 했던 험담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가끔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쓰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교직 생활을 하며 배운 꼼꼼함으로 매일 밤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시우 앞에서 저를 비하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저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 학생들을 상담하며 길러온 통찰력으로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며느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제 감정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위험은 잠시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서러움과 절망감을 모두 담았습니다. 가끔은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시우와 관련된 일은 특별히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우에게 어떤 식으로 할머니를 무시하도록 부추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시우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런 기록이 나중에 시우의 인성교육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일기를 쓰는 동안은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일기를 쓸 때만큼은 모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교직 생활이 저에게 마지막 사명을 준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은 제 방 서랍 맨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청소한다며
제 방을 뒤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들은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자 언젠가는 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증거였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다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치매 환자이지만 교직에 몸담았던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만큼은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기록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날은 시우의 등교를 준비하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우가 거실에서 저를 따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넣었던가? 안 넣었던가? 라며 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이런 가슴 아픈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웃으며 우리 시우가 할머니를 잘 관찰했네. 라고 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시우의 태도는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TV 리모컨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할머니 또 까? 라며 비웃었고 제가 구구단을 가르쳐 주려 하면 할머니는 틀리시니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서 수많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책임졌던 제가 정작 제 손자의 인성은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우는 제가 같은 반찬을 2번 집으려 하면 엄마 봐봐. 할머니 또 그러셔. 라며 며느리에게 일러바치듯 말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치매라서 이상한 행동을 해.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복도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수치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시우의 방에 들어가 책을 정리해 주려 할 때면 할머니는 제가 어디에 뭐 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냥 나가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자의 방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런 일들을 일기장에 적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야 할지 고민도 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우의 모습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보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 시절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면 항상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의 그릇된 교육이 시우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과 시우의 변화하는 모습을 더 확실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작은 CCTV 주문했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해 CCTV 설치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실 책장 위, 제 방안 화분 뒤, 주방 창가의 화분 사이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은 것인지 많이 고민했지만 시우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첫 녹화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는 시우에게 할머니가 없을 때가 제일 편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CCTV는 또 다른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몰래 버리는 모습, 제 물건을 숨기고는 제가 찾지 못하는 것을 비웃는 모습, 시우에게 저를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모습까지 35년간 교직에서 보아온 어떤 비행보다도 충격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시우와 관련된 장면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시우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정상이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이런 유해한 교육 환경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보게 되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영상은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US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아이의 할머니로서 이것은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우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증거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CCTV 설치 3주 차.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시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제 안경을 찾고 있었습니다. 분명 전날 밤 식탁 위에 두었던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CC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일어나 제 안경을 고의로 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시우 앞에서 할머니가 또 물건을 잃어버리셨네. 이제 정말 심해지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약병, 보청기, 안경, 휴대폰까지.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제 물건들을 숨기고는 제가 찾지 못할 때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진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런 악의적인 행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약병을 숨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약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또 약 시간을 잊으셨어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35년간 학교에서 시간표를 완벽하게 지켜왔던 제가 이제는 약 먹을 시간조차 헷갈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통장과 도장도 자주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치매 환자가 돈을 관리하면 위험하다며 아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학교 예산을 한 푼도 실수 없이 관리했던 제가 이제는 제 통장조차 맘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손자 시우의 선물을 숨길 때였습니다. 시우의 생일 선물로 준비한 책을 며느리가 감춰버리고는 할머니가 선물을 깜빡하신 것 같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학생들의 생일을 잊은 적 없었는데 이제는 손자의 선물조차 제대로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CC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바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CCTV를 설치 사실이 들통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모든 장면을 유에 저장하고 일기장에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내일은 어떤 물건이 사라질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드디어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매일 밤 써온 일기장과 CCTV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며느리의 행동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한 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총 30일간의 기록을 깔끔하게 타이핑했습니다. 며느리의 막말, 시우 앞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물건을 숨기는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CCTV 영상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물건 숨기기, 언어폭력, 시우 교사, 일상적 무시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장면들은 따로 편집해서 저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약을 숨기는 장면, 시우에게 할머니를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장면, 제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장면까지 일기와 영상을 대조하면서 며느리의 행동에서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특히 더 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3개의 유에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옛 동료 선생님께 맡겼으며 마지막 하나는 나중에 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시우의 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사랑하고 따르던 아이가 며느리의 영향으로 점점 달라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쓰는 편지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만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시우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제가 요양원으로 떠나겠다는 결심도 적었습니다. 이는 도망이 아닌 시우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아들이 출근하기 전 조심스럽게 그의 서류 가방에 US 편지를 넣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제 고통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제 자식에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지 말고 대신 시우의 교육에 더 신경 써달라고. 교육자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미움과 증오는 결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일기장과 CCTV 영상에 남은 사본 그리고 몇 벌의 옷까지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시우가 학교에 간 후 며느리도 부동산 중개사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아 마지막으로 시우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가르쳐준 구구단이 아직 남아 있었고 벽에는 제가 들려준 동화 속 주인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시우의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수모들. 교장 선생님으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아침에 시우가 먹다 남긴 우유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치웠을 텐데 이번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집에 살았던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모두 낯설어 보였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학교로 출근하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쓴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우야, 할머니가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란다. 너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할머니의 마지막 교육 방법이란다. 언젠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요양원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옳은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 아닌 시우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US 편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흐느끼며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사무실에서 영상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CCTV에 며느리의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런 흐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며느리가 시우를 교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하도록 가르치는 모습, 저의 물건을 숨기고 치매 탓을 하는 장면들. 변호사인 아들은 이것이 명백한 학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봉투에서 제 약을 숨기는 장면을 보고 가장 분노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지 못하게 된 것이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나 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우의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요양원으로 떠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요양원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우를 함께 키우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아들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눈물을 봤지만 이날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요양원 창가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과 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시우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아끼던 구구단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USB 속 영상을 보여주며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며느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우는 제 무릎에 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할머니를 놀리고 무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사과보다도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새 집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와 시우, 셋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요양원 창밖을 보았습니다. 3일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나오면서 요양원 간호사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시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구구단 가르쳐 주세요. 이 한마디에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온전히 제 손자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록 치매라는 병과 싸우고 있지만 제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라면 이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창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5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교장 선생님의 지혜로운 선택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새 출발을 하신 선생님과 손자분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 사연도 기다려주세요.